예,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문제 풀이할 차례인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경우는 시중의 문제집하고 똑같습니다. 저 역시 시중의 문제집을 작성하니까요. 한데 몇 가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문제집 풀기 전에 할 게 있어요. 이 바로 문제집 보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먼저 뭐부터 보시냐 하면 기출 문제집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기출. 하되 이 기출 문제의 내용에 저 역시 여기에 한 60%에서 40% 영역마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녹아져 있습니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출 문제를 또 보란 말인가? 라는 의문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출을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집의 경우는요,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변형화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변형할 때 이 개인의 의사도 반영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객관적인 내용에서 위배가 되어버립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이 이제 등록의 결격 사유, 저 같은 경우는 문제는 내지 않지만 시중에 일련의 문제집 보면 집행유예가 어떤 경우에는 집행유예에서 풀어지는 과정, 예를 들어 2분의 1 형량을 채우면 밖으로 나오는 이야기 이런 거 등등등을 담고 있거든요. 그건 전혀 시험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 나가려면, 좀 효율성 있게 하려면 이 불필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또 문제집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기준을 빨리 잡기 위해서 기출을 꼭 봐야 됩니다. 그럼 난 또 기출을 몇 회 볼까? 과거 소급해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오늘 기준으로 2016년이죠. 2016년이라면 이 16년을 기준으로 한 3회분에서 4회분 정도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또 이러죠. 법이 바뀌었는데요. 봐야 됩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법 바뀌어가 시험 문제 떨어졌다는 사람은 제가 솔직히 못 봤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알토랑하게 공부하는 분도 잘 못 봤습니다. 해서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대동소이합니다. 40문제 기준으로 한 두세 문제 정도만 법에 위배가 좀 되는 것이지 그렇게 풀어라는 개념보다 좀 훑어보는 정도만 생각하신다면 법률 때문에 이상이 있다 말은 못할 것 같아요. 하여튼 3, 4회 보시고 즉 기출을 보시고 나서 문제집을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볼 때 또 여러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 처음에 볼 때는요 풀려고 하지 마세요. 기출문제입니다. 아직 좀 생뚱맞죠. 풀려고 하지 말자. 여러분 풀어도요. 여러분이 이렇게 풀어요. 우리가 이 지금 책이 예전처럼 나오지 않아요. 이게 여기 있는 책뿐만 아니라 시중에 많이 풀려져 있는 책이 문제 있고 답 있고 문제 있고 답 있고 또는 문제가 왼쪽 페이지나 이렇게 쭉 있고 오른쪽에 답이 다 있어요. 하여튼 한 페이지, 양 페이지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예전 같은 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제 쭉 있고 뒤에 답지가 따로 별도로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스타일의 문제집은 요즘에 잘 안 나와요. 거기 찾기 힘들지만 이 문제집의 경우 역시 기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문제 있고 답 있고 문제 있고 답이니까 여러분이 풀어요. 이게 또 단원별로 되어 있거든요. 단원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단원별이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되어 있다. 그런 말을 단원별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위에 한두 문제를 풀리게 되면 3번, 4번 문제가 1, 2번의 문제하고 또 유사하다 이것입니다. 유사하니까 어떻게? 풀었네라고 자기 당체에 빠져버립니다. 난 정말 잘 나간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종합형 40문제 풀다 보면 점수 왜 안 나오지? 여러분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그 판단을 놓치고 나서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오류를 일으켜놓고 오류인지 모르고 넘어간다 이거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막 넘어갑니다. 이게 단원별 문제집의 가장 큰 맹점이에요. 같은 문제 반복이니까 눈에 익혀져가 풀리니까 내가 풀었다고 오판합니다. 그래서 제가 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눈에 익혀두십시오. 그게 좀 솔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출문제를 눈에 좀 선명하게 익혀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들어갈 때 풀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도, 이게 첫 번째는 눈에 좀 익혀두시고요. 두 번째 이렇게 볼 때, 이 문제의 키워드가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하면 틀리다. 이런 지문이죠. 무조건 그 문제가 틀린 거 아니에요. 어떤 영역이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같으면 개업공인중개사를 소속 공인중개사 고처가 틀리게 나오겠죠. 그 틀리는 위치에다가 선별적으로 색깔 있는 펜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맞고 틀림의 위치에다가 선별적으로 이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요 지문 때문에 틀렸어. 요 지문 때문에 맞아서 해서 1에서 5지 선택이지 않습니까? 1, 2, 3, 4, 5. 그런 한 문장 한 문장마다 파악을 한번 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도 빠른 시간에 합격을 합니다. 이게 솔직한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한테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의 요령을 조금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정말 효과적 빨리 가져오는 자격증이 이러한 자격증 유형입니다. 우리 논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객관식 시험은 요령이에요, 요령.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하게 되면 딱딱 눈에 자동으로 나도 모르게 손이 가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가요. 아주 갑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러고 나서 세 번째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문제 유형을 이제 폭넓게 다시 한번 훑어보세요. 훑어서 보다 보면 웃긴 일이 발생합니다. 문제 포맷이 간략하는 느낌이 들어요. 출제되는 영역이 정해져 있다 해서 이 출제 영역을 여러분이 스스로 파악을 됩니다. 이 영역은 이렇게 문제 나오는구나. 이 영역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자, 이런 것을 가지고 기출을 어떻게 여러분이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게 지금 객관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객관화. 이런 객관화 작업을 해야만 이러한 주관적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험생들이 문제지만 수백 번 붙는다 하는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학원에서 저도 학원 강의 많이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되냐 하면 일반적 문제집이 몇 문제냐 하면요. 이게 OT 형식입니다. 문제집 OT예요. 어떻게 보자면 이 문제집이 한 600문제를 풀어요. 600문제. 그리고 여러분 잔판지라고 위로 넘기는 거 있죠. 이게 이제 10회 모의고사니까 400문제 풀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모의고사. 솔직하게 실전 동향을 바탕으로 한 모의고사. 실전 유사입니다. 그럼 실전하기 정말 유사하게 낼까? 출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제자가 그 모의고사 내겠습니까? 상식에 위배되는 얘기 좀 하시면 정말 잘못된 것을 합법화 시키면 안 돼요. 합리화. 모의고사 점수가 80점 넘었다 해서 시험장에 붙는다? 그런 거 없어요. 90점, 100점 나온다 해서 시험장에 붙는다? 없어요. 저 못 봤어요. 그렇게. 빵점 나오도 붙는 사람 많이 봤어요. 하여튼 모의고사, 뭐 여러 번 필요에 따라 하겠지만 이것도 생각 없이 봅니다. 이거 보는 사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르게 보는데 하여튼 4번 풀면 또 160문제예요. 160. 거기다 기출문제 풀죠. 또 열심히. 기출문제 보죠. 이게 또 5회분이면 200문제예요. 한 과목 기준입니다. 한 과목 기준.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또 아침마다 강사들이 문제 줍니다. 10문제씩 그것도 한 200, 강사라고 할까요? 그 강사들이 한 주에 40문제, 두 달이면 80문제, 이것만 4달이면, 어떻게 되나요? 160문제 되나요? 160문제 돈 됩니다. 이거 다 한 번 더 해봐요. 몇 문제가요? 이게 계산안에 1400, 1500 이렇게 됩니다. 40문제 꼴랑 풀기 위해서 이거 다 풀었는데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 아주 심각해요. 심각하다고요. 연령, 사회 경험 다 무시하고 좀 솔직해지자 이것입니다. 이분들이 왜 떨어지는가 학원에서 제가 바라다 보면요.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한때 문제집을 참 많이 만들 때가 있었는데 A 출판사 문제집 만들 때 사람이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꼴랑 조문 50조문 가지고 51조문 가지고 이거 어떻게 문제를 몇백 개 만들겠습니까? 상식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떤 출판사 문제를 같은 영역인데 제가 이렇게 하나 하고요. B 출판사는 이것을 2, 1, 4, 3, 5로 이렇게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C 출판사 같은 경우 5, 4, 3, 2, 1 이렇게 위치를 바꿨습니다. 글자 형태 지문을 좀 바꾸겠죠. 바꾸는데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같은 문제라면 한 문제를 두고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같은 문제라면 점수가 똑같이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40문제 만들면.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해요. 이 문제 70점 나오고 있던 60점 나오고 있던 40점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수험생분들이.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 턱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요. 왜 그럴까라고 학원에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느꼈지만 기출문제를 그냥 본인 기준에 푸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항상 기출문제 많이 이렇게 익히셔야 됩니다. 이것만 다 보면 실제 문제집 안 봐도 돼요. 요것만 잘 분석하게 되면 단기간에 합격을 합니다. 중개사는 실제 합격하고요. 자 이제 우리 문제집 볼 때 여러분 조심할 얘기 좀 드릴게요. 이런 얘기가 저는 실제 수업 들어갈 때 더 중요합니다. 문제 풀 때 요령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문제집을 다음에 또 반복적으로 풀잖아요. 이제 우리 문제집 얘기할게요. 풀 때 여러분이 완벽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건 다음에 굳이 풀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지만 한 번 틀린 문제는 다시 풀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레짐작으로 딱 맞추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틀린 거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하셔가지고 이거 난 좀 솔직해지자. 공부는 좀 솔직해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틀린 문제 같은 경우는 반복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다음에 또 풀어도 또 틀린 게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하기가 어렵다가 아니고 보류를 하십시오. 포기를 한 게 아닙니다. 9월, 10월 달쯤에 다시 한번 해도 그때 안 되면 놓쳐도 관계는 없다 이거죠. 자, 그럼 10문제 중에 3문제 알았다. 7문제 몰랐다. 근데 한 번 더 하니까 그 7문제 중에 3문제도 알았다. 그럼 4문제 남겠네요.
그것만 이제 한 번 더 보면 나머지 6문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틀린 것은 반복적으로 하고 또한 기본적인 같은 경우는 그냥 훑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풀은다 하는 문제는 훑어서 바로 풀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틀린 문제 위주로 두세 번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5단 노트라는 거 좀 만들지 마세요. 평소에 이런 걸 하지 아니한 분들이 어르신들이나 그 공부하고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5단 노트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 이렇게 하면 5단 노트 아니에요. 어디 복사집에 가서 복사해가지고 문제 같은 복사해가 노트에 딱 달라붙여놓고 들고 다니까 5단 노트다. 아니에요. 5단 노트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문제를 어떤 과정에 풀고 이 문제와 관계되는 것을 어떻게 끌고 와서 비교하고 이렇게 기획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5단 노트 한 문제 만드는데 일찍 전문적인 강사 아니어도 조금 노력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한 문제당 보통 3, 4시간씩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5단 노트는 이런 겁니다.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그거 5단 노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5단 노트 잘못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5단 노트 하시는 것보다 여러분이 좀 이렇게 하시더라도 좀 핵심적인 내용을 가져가 주세요. 그래서 이런 걸 제가 미리 들었지 않습니까? 뭘 들었냐 하면 여러분이 제가 드린 것이 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라 하여 모든 답안 형태로 답지를 하나 들었지 싶어요. 이게 아주 휴대하기 쉽게 답지 형태로 하나 만들어 둔 거 있는데 그게 실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1회부터 지금까지 26회까지 시험 치면서 시험에 잘 나온 것만 녹여 놓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떤 답지라고 할까요? 어떤 요약, 핵심이라고 할게요. 제가 드린 그 자료에다가 여러분이 그 지문들을 어떻게 알파로 붙여 놓으세요. 포스트잇이나 복사에 붙여 놓으세요. 그럼 더 이상 어떻게 안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자, 이런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제가 할 얘기는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린다면 그냥 문제집은 문제일 뿐이에요. 이거 그냥 틀린다요. 아직은 시험 치기 전입니다. 신경 쓰지 말고요. 자, 이런 식으로 OT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푸는 순서는 있어요. 두 가지만 더 보충해 드릴게요. 문제 풀 때요, 여러분, 제가 속도를 좀 빨리 낼 겁니다. 왜 그런지 우리 생각 계산 한번 해봐요. 2차가 200분이 주어져요. 200분. 많을 것 같죠? 아닙니다. 200분인데, 이 중에 OMR 마킹, 120문제 마킹하게 되면, OMR 이 답지 체크하는데 보통 10분 정도에서 15분 정도, 많으면 20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적으로 가져갑니다. 보수적은 아주 짜게 가자, 이 말이죠. 20분이라고 하면 이게 180분이 돼요. 그럼 180분 나누기, 150분이죠, 참. 한 문제당 1분이니까 120문제니까 150분이네요. 150분, 네. 150분. 그럼 20분 빼면 130분이네요. 한 과목이 우리가 50분이거든요. 50분. 네. 그럼 세 과목이니까 150분이죠. 네 과목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130분 되나요? 130분. 자, 130분인데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한 문제당 1분 조금 더 주어집니다. 1분 조금 더 주어지는데요. 여러분이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문장 그러면 어떻게? 다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다수 80%가 문제를 못 풀었다 그러잖아요. 아시겠지? 못 풉니다. 못 풀어요. 못 풉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 모의고사 제가 녹화할 때 이건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OT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또 그거 안 보는 분도 계시니까 실제 볼지 안 볼지 여러분 선택이겠죠. 그것도 큰 필요성 못 느끼겠습니다. 저 같으면. 자, 이거 풀 때 한번 보세요. 120문제를 하게 되면요. 한 문제에 1분 주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문장을 읽어야 돼요. 다음 주 맞는 거, 다음 주 옳은 거, 고르시오 이런 걸 읽어야 되잖아요. 그거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지문당 주어져 있는 시간은 5, 6초밖에 안 돼요. 그냥 읽고 팍팍팍팍 찍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 가서 A라카는 한 문제가 좋은 게 있어요. 한 문제 좋은 거 나 분명히 풀 것 같아. 계산 문제. 이거 푸는데 5분이 걸렸어. 그러면 이거 풀었다고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왜? 5분 풀 동안 4문제 놓친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안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험 칠 땐 제일 먼저 할 게 시간 안배입니다. 그래서 시간 안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빨리 속도 조절해야 돼요. 공부하듯이 하면 안 돼요. 밑줄 쳐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험자. 그래서 시간 안배인데 이 문제 풀 때는 다음 중 부정형 문제. 다음 중 틀린 것. 우리 책에는 지금 1번 문제 3페이지에 1번 문제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이 아닌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험장에 가면 부정형 문제에는 항상 밑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밑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다 아니다 그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풀 것이 건정형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이제 선별적 기타라고 할게요. 박스 문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박스 문제나 계산 문제는 실제 푸는 거 아닙니다. 현장에서. 제일 마지막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렇고요. 자, 이제 시간 안배를 하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할 게 있어요. 이거 모의고사하고 다 연결해 해드릴게요. 이만하는 김에. 여러분이 그 문제를 풀 때 많이 안 풉니다. 뭐냐면 80점만 되면 합격하잖아요. 그래서 80점은 32문제죠. 32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실직 문제 풀 때 요 두 가지를 제가 학원에서 많이 강조하고 이렇게 하니까 많이 붙었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문제집 받자마자 개론이 1과목에 개론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1번부터 40문제 다 풀고 또 41번부터 80번 이렇게 안 풀어요. 실직 문제 그렇게 안 풉니다. 많이 풀어본 사람은 딱 시계 갖다 놓고 30분 단위로 30분 단위. 저 무슨 말이냐면 개론 30분 풀고 민법 30분 풀고 다시 개론, 민법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개론 40분 풀고 민법 30분 푼 다음에 시기를 딱 보고 나서 그 두 과목 중에 내가 좀 잠시 자신 있다.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이 방법 한번 쓰거나 두 번째는요. 한 과목당 28문제에서 32문제만 풉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개론 32문제 정도 내지 또 28문제 풉니다. 풀고 그걸로 끝내요. 어차피 28이면 70점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12문제 그냥 포기한다 생각으로 민법으로 넘어갑니다. 또 28문제 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내한테 좀 자신 있는 과목에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 안배가 다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실제 객관식 문제는요. 거의 7, 80%, 80% 가까이가 이런 것 때문에 떨어져요. 그래서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니고 꼴랑 그 시간 몇 초 관리 못해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문제를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는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실제 여러분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야기들. 자, 이제 본 수업 들어갈게요. 자, 3페이지 보면 용어의 정의 나오면서 제조 목적 나오네요. 제조 목적 아닌 것인데 이거는 그 밑에 답지를 보면서 보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100%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 치기 전까지 이거는 여러분의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암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강조 드릴게요. 제가 암기라고 하는 것은요. 평소에 안 외우셔도 돼요. 10월달쯤 되면 하다 보면 익혀집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그때 외우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래 문제 해설을 먼저 보세요. 공인중개사의 목적은 이제 밑줄 좀 할게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이죠. 그러면서 공인중개사의 하는 것을 개업 공인중개사로 잘 고치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리고 업무 등입니다. 업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걸 업자, 업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절대 목적은요.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 제고 이게 첫 번째죠. 그리고 부동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그래서 중개업이지 거래업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이게 두 번째죠. 그러고 나서 국민경제 이바지가 최종 목적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다음 중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국민경제. 이걸 하기 위해 도움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 첫 번째가 밑에 있는 것처럼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대한 전문성이고 그 두 번째가 부동산 중개질서, 중개업이죠. 부동산 중개업의 거래질서.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이죠.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요 두 가지가 도구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세 가지예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하나, 부동산 중개업 둘, 그리고 세 번째 국민경제. 요 세 가지만 알면 1번 문제 충분히 풀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제가 국민경제를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른 거는 뭐 그냥 쭉 외우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뭐 밑줄하고 하지 마세요. 아주 기초적인 거니까. 암기하여 틀린 것은요. 암기하면 돼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실력을 자각하지 마세요. 제가 뭐 이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뭐 장난이죠. 이 국민경제는요. 약자 보호 개념이에요. 약자 보호. 약자 보호. 약자 보호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만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의뢰인이 있습니다. 의뢰인 그리고 개공이 있어요. 다투게 되면 누구 편에 들어라? 약자. 의뢰인 편을 들어주세요. 이게 약자입니다. 의뢰인을 우리가 판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객관적 입장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개공을 주관적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은 앞으로 이 사람 편 들면 안 된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가 더 있죠. 의뢰인도 의뢰인 나름이지 않습니까?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습니다. 그럼 약자는 누구이다? 매수인. 요거는 확인 설명 의무와 비밀 준수의 충돌 문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매도인이 자신의 주택을 판매할 때 비밀을 지켜달라고 하더라도 그 위반하면 1년에 1천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매수인은 확인 설명 의무를 해줘야 될 우리의 의무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고객은 알 권리가 있겠죠. 즉 고객의 알 권리와 개인의 어떤 정보 충돌이 난다면 누구 편을 들어라? 매수인. 이건 참고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그대로 외우시되 함정은 세 군데다. 공인중개사 업무 등 그리고 부동산 중개질서
국민경제 중심으로 풀어봐 주시면 되고, 자, 2번도 틀린 것입니다. 1번 부동산 중개업 및 부동산 거래 질서에 관한 기본법 및 일반법이다 라고 하죠. 자, 1번에 중개란 글자 동그라미 하고요. 중개란 키워드가 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법을 제일 먼저 씁니다. 무조건 써요. 무조건이라고 적어두세요. 중개란 글자 있으면 무조건 쓴다. 기본법, 일반법이라고 한다. 2번 공인중개사법의 경우 다른 법률에 대해서는 특별하다, 우선적이다 라고 하시면 되죠. 아래 3번 보시면 개공의 중개행위는 상행위 범주에 해당.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제 과목에는 상행위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상사중개란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행위 또는 상사중개 말 넣으면 일단 틀렸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3법의 전체 적용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도 틀린 말이죠. 여러분 시험 문제 중에 3법에 총칙 일부란 말이 있어요. 총칙 일부. 이 3법의 총칙 일부가 적용된다가 뭐냐 하면 상인 보수 청구권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 상인 보수 청구권 같은 경우는 보수 계약에 관해서 합의가 하지 않더라도 중개 완성이 되면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이때 여러분이 주의할 말은 과거 시험에서 이 3법 총칙에 적용을 받는다 또는 3법 총칙의 전면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오답이 나왔는데 일부가 적용이 되고 실제 보수 문제에서 상인 보수 청구권 한 군데만 나온다. 그래서 상행위, 상사 행위 이런 나오면 틀린 말이다. 자, 4번 공인중개사법에 적용될 각종 서식 밑줄하고 시행규칙 4번도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주의할 것이 이것입니다. 요거는 좀 별도 마크로 좀 할게요. 자,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이 주의할 것이 시행규칙입니다. 이 시행규칙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메모 같은 경우 여러분이 아주 작은 종이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각종 서식입니다. 종이로 된 것들.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 중개계약서, 종속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종이로 된 것들이죠. 각종의 양식들입니다. 어떤 계약서 이런 양식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무슨 서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자격증, 등록증, 증으로 끝나는 것 전부 다 종이로 된 건 시행규칙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얘기는 여러분이 절차 중에 글자 긴 거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자의 지정 절차. 그래서 거래 정보망이라고 줄여서 볼게요. 이 거래 정보망 절차에 관해서는 우리가 시행 규칙이 있고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 절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행령에 있습니다. 요걸 뺀 나머지는 어디 있다고요? 이것 외에는 령에 있습니다. 령. 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할 얘기는 시행규칙에서 여러분 보수 얘기 일부 있는데 그건 배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다섯 번째 참고로 보시면 되겠죠. 해서 우리 상행위, 상사 중개 나오면 틀린 말이다. 특히 1번에 중개 나오면 무조건 기본법이다. 그리고 4번. 그래서 1번, 3번, 4번 지문 꼭 가져가 주셔야 되고요. 자, 3번 문제 역시 바르지 못한 거 틀린 것이 있죠. 지금 제가 어떻게 푸는지 잘 봐야 돼요. 저는 가능한 다 풀어드립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중개 나오니까 일반법이다. 연결되죠. 지금 다 안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읽는 위치만 자꾸 포커스 잡아보더라도 닥터 체크하셔도 빨리 읽게 됩니다. 그리고 푸는 속도는 저와 똑같은 속도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합격률이 높습니다. 너무 빨라요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이제 그때부터는 시험하고 거리가 멀어져요. 제가 발음이 사투리 좀 심하지만 이 사투리를 뺀 나머지 속도는 저 사람 속도에 맞추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겨우 맞춥니다. 2번. 혼합법은 금지행위나 행정처분은 공법적 요소, 중개계약은 사법적 요소다. 여기서 제재는 다 국가가 한다. 하지만 계약이란 두 글자가 있으면 개인의 계약이니까 민사죠. 자, 3번. 타법이죠. 민법과 3법은 특별법적 지위 또는 우선법적 지위, 그리고 민법과 3법보다 우선된다. 같은 말이고. 자, 4번. 공인중개사법에 중개의 경우 민사중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 아니에요. 중개가 있으면 우리 이 법 쓴다 했지 않습니까? 답 4번이고요. 5번 그대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3번 문제는 참고로 다 풀면 되네요. 자, 이제 4번 문제 틀린 것입니다. 1번. 타인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 대여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을 업으로 할 경우 중개업 해당. 자, 여기서 저당권 설정 밑줄하고 중개업 해당. 올바른 말이죠. 자, 4번 지문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업인가요? 아닌가요?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방금 했는 이 저당권 설정, 이런 것을 우리가 금전소비대차죠.
이 금전 소비 대처 가장 대표적인 게 저당고 설정이에요. 이러한 키워드 나오면 업이에요. 그리고 상호와 사무소 존재. 사무와 사무소가 있다는 건 업을 하기 위해서 사무소 내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업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특정 권리와 특정 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가 녹화하러 올 때 지나다 보니까 어떤 권리 전문이라고 적혀 있어요. 즉 분양권 전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게 우리가 특정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토지 전문 이렇게 특정 대상물만 반복적으로 하는 것 이거 전부 다 업이에요. 자 그렇지만 업이 있다라고 하면 업 아닌 게 있잖아요. 이제 구별해야죠. 업이 아닌 거. 자 어떤 것이 있을까? 우연한 기회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시험에 우연한 기회랑 키워드 나오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이 단순히 금액 요청, 단순히 돈 달라고 요청한 것. 이건 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를 하더라도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이렇게 적어드는 게 이게 5등 노트예요. 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니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5등 노트 현장에 가보면요. 막 들고 옵니다. 저한테. 아닌데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차마 말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5등 노트예요. 자, 그래서 1번 다시 보면 저당고 설정 나오니까 중개업에 해당 이렇게 되고요. 2번 봐요.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의 부서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긴 한데 부동산 컨설팅의 행위 부서에 이루어진 경우 그 문제 다 손으로 가려봐요.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중개행위는 중개업이다. 올바른 말이죠. 그래서 뭐뭐한 경우란 키워드가 나오면 그건 다 조건값이기 때문에 손으로 가리기 때문에 이다 아니다 알 수 있습니다. 보는 요령이 있어야 돼요. 자꾸 풀려가지 마세요. 3번 중개행위는 법률행위 연결하세요. 자 요거부터 정리합시다. 3번 4번 문제인가요? 4번이 연속이에요. 자, 3번 질문. 여러분, 중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것이 중개 대상이죠. 중개 대상, 중개행위. 뭐, 같은 말이고. 자, 중개 대상. 자, 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이 이 중개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에게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사실행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중개행위는 이렇습니다. 중개행위는 사실행위. 지금 3번 문장을 제가 좀 연결 좀 잘못했네요. 3번 제가 새로 대드릴게요. 사실, 독자, 보호죠. 자, 여기서 제가 문장을 잘못 읽었어요. 중개행위는 끝에 사실행위다. 이게 올바른 문장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읽었냐면 중개행위는 법률행위이다 하면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3번 올바른 지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개 대상이 법률행위입니다. 책 바르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개 또는 중개행위 나오면 무엇이다? 사실행위. 되었죠? 중개의 대상 나오면 무엇이다? 법률행위. 그래서 요거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 문제에서 중개행위는 법률행위이다 하면 틀린 말이고 지금처럼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이다 하면 올바른 말이에요. 이제 구별되시죠? 그래서 3번 문장 좋고요. 자, 4번 문장 버디로 나왔네요. 4번 중개행위 미추라고 두 번째 줄 끝에 개공의 주관적에서 틀린 말이죠. 우리 1번 풀 때 했잖아요. 그리고 5번 중개행위는 개공의 거래 상방 당사자 의뢰를 받아 중개행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의뢰도 포함. 맞습니다. 중개행위는요. 참고로 일방이 와도 되고요. 일방이 와도 되고 또는 대리인이 와도 관계없습니다. 본인에게 효과 귀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와도 관계없다. 그래서 4번 문제 어느 하나 버리지 말고 다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어느 하나 빠짐없이 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볼까요? 틀린 것인데 이거 똑같은 문제들이네요. 자, 1번 봐. 기억 봐요. 저당권 설정 나왔죠? 중개업 해당. 맞고요. 그리고 리얼은 방금 했죠. 부동산 행위란 나오니까 중개업에 해당. 맞고요. 그리고 D가 중개행위란 글자 나오니까 사실행위. 맞고요. 한번 복습하기 좋네요. 리얼 중개행위 글자 나오면서 뒤에 두 번째 줄 끝에 주관적 해서 틀렸고 미음 중개행위는 두 번째 줄 일방 당사자 의뢰 가능한 거 맞고요. 미음 우연한 기회 나오면 두 번 마지막 줄 업이라 볼 수 있다 해서 틀렸죠. 이렇게 키워드만 해도 문제 다 풀립니다. 그럼 답 2개 2번이고요. 자, 6번 문제는 조금 달라. 6번의 1번 지문을 여러분 좀 기억해야 되는데 자,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어떤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론, 본론, 결론 이야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법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시작은 우리가 서로 체결이란 말을 씁니다. 체결. 그리고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완료된 것을 완성 또는 완료라고 방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번 볼까요? 중개 체결. 이렇게 말을 붙이는 거예요. 중개 이행, 중개 완성. 이렇게 말을 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요. 우리 말로 한번 합시다. 중개 체결이면 어떤 거예요? 의뢰인과 계공의 만남, 그리고 이 계공이 그 물건을 진행하기 위한 과정들, 그리고 중개 완성이라면 거래 당사자가 만나게 해줌으로써 안 끝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거 키워드로 고쳐볼게요. 그럼 거래 체결은 뭘까? 계약서 작성이에요. 그리고 거래 체결 이행이, 거래 이행이라는 것은 중도금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거래 완성은 잔금 주고 등기부 넘겨오는 것이겠죠. 자, 근데 1번 다시 봐요. 거래 계약 체결은 서두입니다. 서두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까지이지 중도금, 잔금의 지급, 등기수리 인도 이렇게 이행과 완성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은 일단 3접속하는 것은 이 계공이 뭐 의뢰 당사자라고 합시다. 일단 쉽게 당사자가 물건을 가져와야 돼요. 즉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매도와 매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지급할 물건이 있어야 되고 이걸 소개할 계공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대상물 의뢰인 계공 이렇게 되고요. 자, 3번은 여러분 가볍게 보세요. 뒤에 다시 나옵니다. 도급은 일의 완성 의무가 있습니다. 왜? 보수를 받으려면. 하지만 우리는 완성 의무가 없다. 그렇게 되고요. 자, 4번 중개라 하면요. 정의할 때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그 밖에 권리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또 기타. 해서 대상물에 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에 관한 특질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하면 올바른 말이죠. 맞습니다. 이 4번 문장 임대차 뒤에 기타 권리 여부가 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해요. 보통 이 문장 빼고 나옵니다. 자, 5번은 그대로 보시면 되겠네요. 해서 위임은 무상이고 우리 중개는 유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해서 6번 문제는 1번 지문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4번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시점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7번 문제 중개에 대한 설명이 가장 타당한 것인데 일단 장래 건축된 건물도 중개대 선물 맞습니다. 분양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양권 얘기 좀 합시다. 우리 요건 또 별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문제풀이가 뒤로 갈수록 이제 시간을 좀 줄 것이고요. 앞에는 설명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두세 번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한두 번에 끝이 날 거예요. 설명들도. 자, 일단 분양권이 있습니다. 입주권이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이 나오는 우리 과목에 나오는 순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중개대 선물에 가는 거예요. 중개대 선물의 분양권은 이다. 얘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때 여러분이 주의할 것이 어떨 때 분양권이라고 할까? 이런 말 나오면 분양권을 보죠. 체결된 특정 동호수. 키워드. 자, 그러면 이건 어떤 경우 아닐까? 체결 전 불특정 동호수.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또 어디 나오던가요? 금지행위. 책 순서대로 해둘게요. 자, 금지행위에서 이거는 취급하면 이건 허용됩니다. 자, 허용한다는 건 처벌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그렇지만 입주권 하면 어떻게? 이건 금지하죠. 그럼 처벌받는다. 이거예요. 3년에 2천, 1년에 1천, 3년에 2천. 3년에 2천에 들어가죠. 자, 근데 주의사항. 주의는 붉은색으로 할게요. 자, 주의. 자, 어떤 것이 있었나요? 여기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상가 분양, 계약, 여러분의 우리가 주택법, 전비법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것처럼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전비법에 관한 입주권.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지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할 것이 뭐냐면 분양권, 여기서 말하는 흰색 분필의 분양권은 어디까지나 주택법을 관점으로 하는 거예요. 주택법. 주택법의 입주권은 안 되지만 전비법에 관한 입주권은 된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의 분양권은 어떤 겁니까? 이거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 신고 대상에 들어갈 때 그때 말한 분양권은 주택법상의 분양권을 얘기합니다. 주택법상의 분양권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입주권은 전비법에 관한 입주권을 말해요. 이거 둘 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는 둘 다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죠. 그건 뭐 시험에 그렇게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1번 정리됐고요. 2번. 전착물도 중개대 선물 될 수 없다가 아니고 될 수 있고요. 지상권 양도, 법정 지상권 요 구별해야 되는 3번 또 중요하네요. 우리 저 합시다. 그 밑에 해설 같은 거 그렇게 보지 마세요. 뭐 제가 만들었지만
그건 또뭐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선택입니다. 자, 7번, 3번인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만들 때 그리고 만들고 나서 넘길 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법정 지사건과 지사건만 좀 구별합시다. 지사건 우리가 설정할 때는요. 설정 유무 그리고 설정된 상태에서 이전되는 거. 자, 이렇게 구별할게요. 자, 설정은 개입할 수 있어요. 개공이. 그리고 설정 상태에서 이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정 뭐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조건만 충족이 되면 만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이건 설정은 못해요. 하지만 된 상태에서 이전은 됩니다. 이런 것도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정 지사건 양도는 가능해요. 근데 안 된다 해서 틀렸고 4번 타인이 건설한 아파트 분양하는 행위는 분양이잖아. 분양업에 들어가죠. 중개는 속이잖아. 그리고 5번 중개 또는 중개행위는 사실이라고 이제 법률 아니죠. 그래서 7번도 하나 버리지 말고 다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좀 하시면 되고요. 문제가 지금 제가 11번까지 하고 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능한 절 단위로 좀 끊어서 제가 하든지 아니면 좀 넓게 나가든지 이렇게 할게요. 자, 8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요 문제는 여러분 잘 안 나오지만 봐두셔야 되고요. 여기서 법 부칙 제6조 2항의 개공은 과거 기득권에 의한 중개인 자격증 없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또 자격증 있는 사람 이렇게 비교하겠죠. 자, 1번 부칙 제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은 업무 전지 기간 중 폐업을 할 경우 다시 법 부칙 제6조 2항 규정된 개공으로서 중개에 등록할 수 없지만 공인중개사인 개공 업무 전지 기간 중에 폐업하고 나면 다시 등록 가능하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기득권에 의한 사람은요. 영속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영속성을 깨트린 폐업을 하게 되면 의미가 상실돼 버립니다. 이 사람이 다시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개공의 경우는 처음부터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폐업하더라도 가능하다. 2번 법 부칙 제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에 비해 업무 지역의 차이는 있지만 대상물 차이는 없다. 맞아요. 모든 개공은 취급하는 중개대상물이 동일해요. 하지만 이 부동산 관련 법에 있어가지고 과거 기득권에 의한 개공에 있어서는 자신의 사무실 소재, 사무실이죠.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밖에 못해요. 하지만 그 나머지 자격증 있는 사람은 전국이고요. 3번 양자 모두 의뢰받은 중개 완성시켜 거래계약 체결시켰다면 그 거래계약서에는 개공과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이 있다면 그 소공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한 거 맞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서명 및 날인이 나오는 것이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그렇고요. 서명 또는 날인은 부동산 거래신고와 그리고 일반 중개, 정소중개, 즉 중개계약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이나 키워드도 나오는 게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이렇게 되죠. 자, 4번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할 사항에 있어서 양자 동일하지 않다. 맞아요. 자격증 유무가 있으니까 다르다. 5번 양자 모두 사무소 명칭 아무런 제한 없다. 아니에요. 자격증이 없는 개공의 경우 즉 부칙 제6조 2항의 개공은 부동산 중개란 키워드밖에 못 써요. 하지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부동산 중개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글자 5자, 8자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 문장은 좀 많지만 5번이 답이고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혹시 서브노트 가지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업할 때 우리 사설학원에서는 서브노트를 1교시에 수업을 해요. 그리고 2, 3교시 우리가 문제집을 보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이 책을 보실 때, 제 걸 볼 때 어떻게 서브노트를 이 영역을 한번 보세요, 미리. 보고 문제 풀면 한개 쉬울 것입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들어가 볼까요? 자,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상당히 쉬워요. 일단 문제 풀지 말고요. 8번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이것입니다. 이 중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 법의 적용을 받죠. 문제 풀기 쉬워요. 중개를 반복적으로 하면 중개업이 됩니다. 자, 중개란 글자 있죠? 그럼 어느 법을 쓴다? 이 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개 외의 사례가 나오는 것이 겸업이에요. 겸업에 있어서는 이 법이 아니고 개별법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자마자 5초 안에 풀 수가 있어요. 중개란 키워드가 어디 있을까? 자, 1번에 끝에 임대관리 있네. 2번에 이삿짐 옮겨달래. 3번에 이 의뢰에 대한 키워드 나와. 그리고 4번에 개공은 D로부터 토지 매매 간 대리권 수여받아 매수인과 매매 계약 체결했다. 이 문제 일방대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 2, 3, 4는 중개를 한 게 아니네요. 그래서 답 5번. 그냥 중개도 소개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지 여부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여러분 앞서 했던 것인데 이 5번 문제인데요. 10번에 5번 그거만 참고로 보시고요. 제가 두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실제 10번 문제에서 기억할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위임하고 중개 문제인데요.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일단 신뢰 문제입니다. 신뢰. 중개는 신뢰가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중개 계약을 함으로써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위임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보충할까요? 보충 하나 더 합시다. 중개는 유상입니다. 유상. 위임은 무상이에요. 그래서 신뢰 바탕으로 많이 나오고요. 또는 뭐 유상, 무상 요거 가지고 내도 충분히 풀 수가 있겠죠. 일의 완성 유무. 이 완성 유무로 내는 것이 중개는 완성 의무가 없습니다. 싫으면 그냥 고객하라고 하면 돼요. 하지만 도급은 완성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위에 건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되겠지만 밑에는 요것만 구별하면 5번 유무가 알 수 있고요. 옛날 기출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제 8페이지 11번 요게 마지막 문제네요. 틀린 것인데 1번 벌써 봤죠. 부동산 컨설팅이 부서에 이루어진 이러한 것은 의미가 없다고요. 그냥 중개인의 키워드 보면 중개업이다 했잖아요. 중개업 아니다 계속 틀렸고요. 자, 2번 임대차 계약에 알선한 계공이 계약 체결 후에도 거래 당사자 계약상 의무 실현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한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당연하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약할 때 내가 끝까지 도와주겠다라고 하면 그 도와주겠다 의미까지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당연하죠. 3번 중개 보수 받지 않고 행한 중개 행위도 공인중개사법 규율 대상 일가입니다. 여러분 무상이든 유상이든 주된 업무든 부수 업무든 중개란 키워드가 있으면 우리 이 법을 무조건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4번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법 위반 맞습니다. 100만 원 받아야 하는데 120을 받다. 그럼 20은 초과 수익이죠. 저 부당 이득이기 때문에 발언해 주셔야 됩니다. 5번은 차후에 나오니까 5번은 그냥 특별한 거 없어요. 5번은 그냥 될 수 없다 정도만 기억하세요. 세상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1번, 3번, 4번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 자꾸 적응해 가면서 프리프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은 조금 뒤에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